안녕하십니까. 합격의 법학원 김하늘 관세사입니다. 이번 202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상당히 방대한 양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행되는 게 1월 시행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시행분이 있고요. 3월 1일 시행분이니까 1차, 2차 모두 다 여기까지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7월 시행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년 1월 시행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에 있는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마 법률에 있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개정이 더 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령 부분은 개정이 안 됐는데 아마 2월 달쯤에 그렇죠. 2월 한 중순쯤 해가지고 개정이 될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법률 내용이랑 같이 아마 위임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해 온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3월까지 시행 내용을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2조에 있는 정의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조에 있는 정의에 20호가 추가가 되었어요. 관세조사란이라고 해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 취지를 보시면은 관세법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관세조사의 정의가 납세자 권리 헌장하고 통합조사 원칙에 분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그냥 정의 부분에다가 다 몰아 넣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0호 관세조사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금 읽었던 내용 자체는 어디 나와 있었습니까? 납세자 권리 헌장 교부 사유에 있는 2호에 있는 내용이 여기 정의 내용으로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둬야 될 게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하여 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심사와 관련된 내용, 세액심사가 나오죠. 심사와 관세조사가 분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럼 관세조사는 표준과 세액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확정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식으로 방문하거나 서면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어떤 걸 본다? 장서물을 본다. 장서물을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조사의 원칙도 같이 언급을 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110조 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까지를 관세조사라고 한다라고 정의 부분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에 있는 제12조 장부 등의 보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등의 보관. 제목 자체가 바뀌었죠. 1절부터 4절까지가 있었는데 4절이 서류의 송달 등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서류의 송달이었고요.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되었었고 두 번째에 서류 등의 보관이었었는데 지금 장부 등의 보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변경이 된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개정이 됐다, 신설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화물신고, 무슨 신고 하거나 적재화물 목록을 제출한 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기존의 서류 등의 보관과 관련된 내용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가 좀 달라지죠.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던 반면에
이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 서류를 성실하게, 여기도 또 바뀌었네요.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제출한 날부터 갖추어야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게 기존에는 보관만 언급을 해놨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개정이 되면서 작성까지도 언급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제출한 자는, 그러니까 신고하거나 제출한 자. 왜냐하면은 여기 전부 다 신고로 되어 있죠? 다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신고하거나 제출한 사람은 이러한 신고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장부 그리고 증거 서류. 여기다가 두 문자 따놓으면 괜찮겠네요. 그쵸? 장증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증서를 작성하고 갖추어야 한다. 작성은 어떻게 한다? 성실하게 하면 된다. 갖추는 거는 어떻게 한다? 기간만 언급이 되어 있죠. 갖추는 것은 기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5년의 범위에서. 그러면 5년의 범위가 기산일이 언제부터입니까? 신고하거나 제출한 날부터.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지금 나와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을 것 같아요. 5년의 범위에서 대정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자, 그 다음 후단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장증서죠. 장증서 중 제37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서 세관장이 30조 3항 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그럼 장증서 중 어떤 자료? 특수관계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37조의 사 자체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특수관계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나오네요. 그죠? 특관자 그러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어디서 나오죠? 조세특례제한법인, 그 조특법이 아니고 뭐였죠? 아무튼 그 법률이 있었죠. 예.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구나. 예. 국조법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해당 법 이름을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특관자 자료 같은 경우에는 납세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위에 본문에 있었던 내용에서 더 확장되는 부분이 뭡니까?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에는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데 여기 특관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갖추어 두어야 하는데 뭐만 더 특정했습니까? 납세지를 더 특정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납세지에 보관한지 그럼 어디다가 보관할까요? 그렇죠. 의문입니다. 자, 그 다음 2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서 볼게요. 자, 1항에 따라 장증서를 작성해야 된다, 갖추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보관이라는 말로 바꿨네요. 그렇죠? 작성, 보관해야 되는 사람은
장증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뭐를 확장하는 겁니까? 성실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쵸? 성실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작성할 수 있다. 장증서를 작성 보관해야 되는 사람은 그 장증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보존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선 또 보관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또 보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보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역시 그 자가 하는 거겠죠. 작성할 수 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리고 보존을 해야 된다. 어떤 거를? 그 처리 과정 등을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은 어디에다 해야 되냐면은 정보 보존 장치에다가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뭘 보존한다고요? 처리 과정. 그 내용을 보관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처리 과정 등을 보존해야 된다. 어디에다가? 정보 보존 장치에다가 해야 된다. 그리고 보존하는 기준은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언급이 되겠네요. 나중에 개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 전자문서의 작성 및 보존이라고 2항의 제목을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을 적용하는 경우 작성하고 갖추어야 되는 내용이었었죠. 그리고 특관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장소에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2항에서 전자문서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죠?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전자와 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러면은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거에는 변환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자문서라고 해서 작성하거나 일반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한다라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보관한 경우에는 있죠. 전자문서를 보관한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장부 증거 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장증서. 장증서를 갖춘 것으로 본다. 자, 즉 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장증서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장소를 또 특정하고 있네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 변조하기 쉬운 장증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장증서 중 특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예요? 갖춘 것으로 보지 않겠다. 어디에 있어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있어도 갖춘 것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서 등 위조 변조하기 쉬운 장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3기관에다가 보관하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전자문서의 작성 및 보존인데 그 보존과 관련해 가지고 보관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문센
이렇게 암기식 따두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관 효력 아니면은 전자문서의 보관 효력 범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짜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항하고 3항하고 지금 묶이네요. 그죠? 어떻게 묶입니까? 전자문서로 묶이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개요 1항 그 다음에 2항하고 3항은 전자문서 작성 등 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작성 보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2항 내용 넣어주시면 되겠고 보관 효력 범위 이렇게 3항 내용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개정 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정 취지부터 봤어야 되는데 자, 납세자는 신고 제출한 자료 이외에 이를 증빙할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음에 따라 자, 기존에는 신고 제출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를 증빙한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관세 부과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자, 특히 1항 후단에 있는 내용이었었죠. 다국적 기업은 자료를 해외 본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자료 보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 때문에 뭐가 나왔다? 1항 후단에 있는 내용이 새롭게 신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통제를 한다? 납세지에다가 보관을 해라. 납세지에다가 갖춰둬라. 라는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납세 의무의 소멸에서 21조 관세 부과의 제척 기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척 기간 부분에 원래 이 사망 부분은 관세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사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소송 등의 결과로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되어도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실질 화주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취지가 나와 있네요. 따라서 그런 소송 등의 결과로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그 명의되어 이제 실질 화주한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의 살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례 규정에 따라서 자 볼게요. 1항에도 불구하고 2항 1호 감옥부터 다목까지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관세행정 심판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 그 다음에 소송에 따른 판결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서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당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거는 원래 할 수 있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실제 화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정이나 그 밖에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부가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부가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세관장이 A씨라고 해서 명의대여를 했는데 이제 납세자로 신고된 사람이 되겠죠?
위자료 신고된 자에 대해서 이제 부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 너 5천만 원 더 납부할 거 있으니까 경정 처분을 했습니다. 경정 처분을 했으면은 A씨는 5천만 원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뭐 관세 행정 심판을 다 거치고 행정 소송까지 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관세 부과 제척 기간이 이 사람이 신고한 날에 다음 날부터 5년인 거잖아요. 5년인데 행정소송을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에 따른 판결이 제척기간이 지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판결은 어떤 것에 대한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A씨에 대한 경정처분에 따른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A씨는 납세 의무자가 아님, 화주가 아님, 명의되어 했으므로 실제 화주가 아님이라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에 따라서 이 A씨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화주인 B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가 제척 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사람한테 다시 가가지고 경정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이 유실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해당 사망을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따른 판결에 따라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부가 처분은 취소하고 이거는 원래 당초 특례 규정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 건데 새롭게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 화주한테 경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실제 화주한테 경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언제부터?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렇게 해서 새롭게 제척기간의 특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망은 사항으로 내려갔네요. 자, 그리고 법 22조 보시면은 이 과오납금 자체의 용어가 좀 순화됐습니다.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오납, 과납이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납, 과납. 숙제하실 때는 과오납이라고 숙제를 하시고, 왜냐하면 짧게 외우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지니까요. 그 다음에 풀어서 쓸 줄만 알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제 37조의 4 특수관계자의 수입 물품 과세가격 결정 자료 등 제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관세조사의 일반 정의 신설이 됐다. 아까 우리 2조의 20호 봤죠? 예, 신설이 됐다. 그래서 관세조사가 세액심사라는 것과 분리가 되었다. 따라서 조문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관세조사나 세액심사가 뭐 그렇게 명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사랑 심사가 분리가 되었다. 이 분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딱딱 끊어져서 됐는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조문 신설로 인해 가지고 그냥 명확화되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더 명확하게 쓸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조사, 그 다음에 38조 2항에 따른 세액심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조사가 하나 추가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부가와 징수 여기에서 이제 38조 신고 납부 규정에서는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대한 심사는 수입 신고 수리 후에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세액 심사라는 것의 정의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세액 심사라고 한다. 얘네들을 큰 범위로 정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세액 등에 대한 납세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 이걸 세액 심사라고 한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산세의 감면 규정입니다. 가산세의 감면. 여기에서 이제 5호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수정신고를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했으면은 좀 혜택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산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었었죠. 42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감면을 해줬었는데 기존에는 20%가 맥시멈이었습니다. 근데 바뀌었죠. 3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30%, 그리고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2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 근데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보실 때,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 기산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를 중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를 계속 기산일로 잡아나가요. 근데 이거를 보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6개월, 1년 초가 6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기산일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를 전부 다 기산일로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숫자를 쓰기가 훨씬 더 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는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42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따로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불러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6조도 역시 순화시킨 거죠. 과호납금을 잘못 납부, 초과 납부 이렇게 순화시켜 놨습니다. 자, 덤핑 방지 관세 부과하기 전에 잠정 조치, 이 잠정 덤핑 방지 조치에 대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취지는 잠정 조치에 따른 사후 정산 시 담보 관련 정산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 부분이 정산 부분이었는데 지금 사망 부분에서 위임되는 시행령 67조 부분에서 2항의 내용을 보시면은 담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률에서는 담보 내용이 언급이 안 됐었죠. 담보 내용이 언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해당 담보 내용을 추가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6조입니다.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다음의 조치, 기재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 방지 조치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 방지 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내용은 기재부 장관은 덤핑 방지 조치에 대해서 재심사를 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덤핑 방지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또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덤핑 방지 조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그 다음에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존에 조치와 관련된 목차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조치였었죠. 조치와 관련해서 첫 번째 덤핑 방지 조치 이렇게 틀을 짜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잠정 조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덤핑 방지 조치에는 덤핑 방지 관세 부과 그 다음에 약속의 수락 및 제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사망 내용 보시면은 사망 내용도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또는 뭐 약속의 제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덤핑 방지 조치로 묶어놨으니까 계속 덤핑 방지 조치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서 규정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덤핑 방지 조치는 적용 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은 그 효력을 잃는다. 자, 그리고 덤핑 방지 관세,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변경할 때에는 기재부령으로 적용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은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뭐예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짜서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서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는 사유가 대통령령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 방지 조치의 적용 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 기간 동안 그 덤핑 방지 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새롭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시행령 부분에는 원래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조치일 이후 별도로 없으면은 5년 이내에 덤핑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때 만약에 종료되기 전에 재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재조사 기간이 예를 들어 뭐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 플러스 4개월 하니까 10개월이죠. 월이 걸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 조치일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조치일이 나올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시행령 부분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당초 조치된 내용대로 부과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으로 조치가 일어났으면은 그 잠정조치 정산 예에 따라서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따라서 조치일 이후에는 해당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정산한다 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지금 단서와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는데 법률에 그 위임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듬이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런 리듬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상계관세 마찬가지입니다. 네, 상계관세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이제 그 우회 덤핑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7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83조 용도세율의 적용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세율 대상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용도세율 전용 물품 제도 운영을 현실을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업 목적상 어떤 게 추가가 됐습니까? 그냥 법에 있는 모든 적용되는 세율 내용이 다 들어갔죠? 네, 다 들어갔습니다. 1순위 세율, 그 중에서도 불공정 무역에 따른 세율도 다 들어갔다. 자, 다만 그리고 단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만으로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 규정이 나왔네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해당 용도의 다른 용도를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건데 단서 부분이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승인을 받는 게 타용도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용도만으로 사용할 것을 승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용도세율은 그렇게 할 용도로 가지고 오는 건데 별도로 추가적인 승인을 받는다라는 게 좀 웃긴데, 이 말은 이렇게 승인을 받고 나서 만약에 다른 용도대로 승인을 또 받는, 다른 용도대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무슨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3년의 범위에서 대전기, 관전기, 다른 용도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용도의 사용 승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위에 나오는 승인이랑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시행령 어떻게 개정되는지 보고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절 품목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조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일상품명 부호체계, 이거는 엄청 길었었는데 이게 좀 단순화가 되면서 각 호가 생긴 그런 구조로 되었습니다. 그죠? 일단 취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품목분류 체계 수정 대상에 품목분류표를 추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품목분류표를 추가를 했으면은 뭐가 여기에 추가가 안 됐었던 거예요? 원래는 품목분류표 전에는 뭐 관세법별표 관세표라든지 아니면 73조에 해당하는 뭐 국제협력 관세라든지 아니면 일반 특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세율표가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품목분류표를 추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세율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품목분류표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세 대상은 양어관세 규정 등의 각 별표임을 명확히 함. 즉 양어 대상 규정 등의 그 표, 세율표를 말하는 거죠. 예, 그 표임을 명확하게 언급을 해놨대요. 자, 그리고 수정 사유 중 새로운 상품 개발이라는 것을 삭제를 했대요. 그리고 수정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표를 수정하는 경우 등, 뭐냐 이거는? 추가하는 수 있도록 위임하는데 이 새로운 상품 개발 등 이런 것들이 대통령령에
이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표를 수정하는 경우 등 이런 것들로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이란 각 표의 표를 수정에는 삭제, 신설, 재분류하는 것까지를 범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화해놨다라고 되어 있네요. 상당히 좀 취지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기재부 장관은 뭐 할 수 있다? 품목을 신설, 삭제, 다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게 뭐예요? 수정할 수 있다. 원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속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품목을 이 아니고 앞에 지금 사유가 나오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가 위에 나오네. 사유가 위에. 언제 기재부 장관이 품목분류표를 품목을 수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아까 위임해놨다고 했죠? 근데 그 예시로 관세협력이사의 WCO 권고 또는 결정 등은 살아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상품 개발 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됐다. 위임을 해놨다. 다음 각 호에 따른 표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거를 수정하냐? 표를 수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취지에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에 따른 표입니다. 관세법에 있는 표, 그리고 뭐 국제협력관세, 그리고 일반 특혜관세 규정에 따른 품목분류 표, 그리고 관세율표를 기초로 품목을 세분화한 품목분류표, 이게 추가가 됐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보면은 장관은 어떤 사유가 있으면 표를 변경할 수 있다. 표의 품목을 수정할 수 있다. 근데 수정할 수 있는 사유에 제한이 있었죠?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6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없고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존에 여기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그리고 관세사 등과 관련된 내용은 본문에 있었는데 얘네들을 1, 2, 3호 이런 식으로 3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5항 보도록 할게요. 세관장은 수출입 신고가 된 물품이 2항 본문 및 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통지 내용에 따라서 품목 분류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삭제가 됐냐면은 품목 분류가 변경됐을 때에는 변경 통지일, 고시공표일 중 빠른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 있었죠? 그래서 후단이랑 각 호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됐는데 그 다음번에 얘네들이 옮겨간 것 뿐이에요. 아예 삭제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86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적용 요건만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은 품목 분류를 결정할 수 있대요. 청장은
신청이 없어도 결정할 수 있대요. 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해야 된다.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결정해도 고시 공표해야 된다. 근데 그 직권으로 공표한 것 중에서 어떤 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직권으로 결정을 해도 고시 공표해야 된다. 그 다음 87조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사가 직권 규정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87조 1항 내용에 겹치는 게 생겼죠. 그렇죠?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라고 해서 이 부분이 겹치는 내용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2항은 개정이 됐는데 기존에는 아마 고시만 있었던가 공표만 있었던가 둘 중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통일성을 위해서 이 두 가지로 바꿔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항이 크게 변경이 되었죠. 볼게요. 일단 개정 취지 보시면 아까 언급드렸던 고시 대신 고시 또는 공표하도록 규정한다라는 게 개정 취지고요. 그리고 아까 5항 삭제 내용을 고려해가지고 적용 시기는 변경일이라고 되어 있고 적용 시기의 예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적용 시기 예외가 뭐냐? 지연 적용하고 소급 적용 관련 규정 신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적용 유예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었어요. 근데 그거의 명칭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이면은 적용 시기, 그 다음에 적용 시기의 예외, 적용 시기 예외 같은 경우에는 지연 적용, 그 다음에 소급 적용, 그 다음 소급 적용 같은 경우에는 귀책이 없는 경우, 귀책 없는 경우는 신청인, 그 다음에 고시공표 내용을 본 사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지연 적용이라는 단어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기존에 87조에서 적용 부분을 언급을 할 때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법률 개정으로 인한 거거나 아니면은 뭐였죠? 84조 품목분류표 수정과 관련해서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품목분류표 수정, 그 다음에 관계법령 개정은 뭐래요? 품목분류 변경과는 무관하다고 한대요. 그래서 소급 적용 예외 사유에서 삭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마 시행령에서 삭제를 또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은 애매하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법제 108조 담보제공 및 사후관리 규정입니다. 여기서 2항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항 부분이 이제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내용. 어떤 거를? 조의확서였었죠.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조의확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감면받거나 승인받은 사람은. 근데 이 조의확서 같은 경우를 그 단어를
사후관리라고 또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용도세율의 적용 83조 1항 단서에 해당 경우를 제외한다. 이 부분이 또 개정이 됐죠. 그리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후관리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편해졌죠. 자, 법제 110조의 납세자 권리 헌장, 재정 및 교부. 자, 1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정에서 고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2항과 관련된 내용이 세관 공무원은 그 권리 현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교부가 들어있고요. 그 교부 사유가 있었는데 그 교부 사유 중에서 관세조사가 기존에 뭐 세액과 관련된 뭐 과세표준이나 뭐 세액을 변경하거나 아까 정의에서 봤던 거 있죠? 이렇게 길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의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줄어들었습니다. 자, 111조 조사권 남용 금지입니다. 자, 1항 보시면은 조사권 남용에서는 아니 된다. 여기는 변함이 없고요. 2항의 중복조사 금지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1호 같은 경우에는 관세 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관세 중복조사를 제한하는 취지를 고려를 할 때 포탈죄보다 경미하대요. 아, 포탈죄보다 경미한 관세 탈루에 대해서. 그러면 포탈죄 말고 탈루에 대해서는 뭐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포탈보다 경미한 수준을 관세 탈루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히려 명백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복조사 허용 가능한 범위를 더 확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입니다. 명단 공개. 자, 관세, 뭐가 많아졌어요. 그죠? 취지부터 볼까요? 자, 수입물, 취지 보시면은 수입물품 가격 저가신고 등 관세 포탈 사례, 그리고 포탈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포탈범이 늘어난대요. 그리고 국세 기본법하고 조세 포탈법과의 통일을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기본법하고 조세포탈법에는 이미 포탈자에 대해서, 포탈범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하고 있더라라는 내용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세법도 여기에 발맞춰 나가자 이런 취지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1호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2호가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입니다. 자, 관세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구분에 따라. 그리고 이 116조에도 불구하고는 그대로 살아있죠. 자, 1호 보니까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다. 상습이죠. 관세, 내국세 등, 이 체납관세 등이 2억 원 이상이다. 고액이죠.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 등에 대해서 여기는 똑같네요. 그죠? 이의신청, 심사청구,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호 보도록 할게요. 270조 1항 포탈죄네요. 그쵸? 포탈죄에서 관세 포탈죄, 부정감면, 부정환급죄에 따른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이 된 자애래요. 지금 여기 1호에서는 체납자였는데 여기서는
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 등의 금액, 이거를 포탈 관세액이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면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포탈죄, 그리고 부정감면죄, 부정환급죄, 이렇게 세 가지 가져갈 수 있고, 계속 세 가지만 가져가시다 보면 면탈 들어가겠죠. 그리고 내국세 등의 금액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의 금액이, 이런 것들을 포탈 관세액이라고 한대요. 연간 2억 원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 원이 그냥 2억 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연간 2억 원 이상인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1년에 2억 원, 1년이 지난 게 2억 원. 여기서도 1년 2억 원.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인 자는 해당 관세 포탈범의 인적사항과 그리고 포탈 관세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 있죠? 이 시행령 부분에 있는 거. 그다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호에 해당해서 명단 공개를 할 때에는 소명할 수 있는 게 이 3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2억 원인 체납자.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는 포탈관세액이 1년 2억 원 이상인 자. 요렇게 리듬 맞춰가지고 숙지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또는 관세 포탈범의 인적사항과 관세 포탈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만 추가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포탈과 관련된 내용만 추가가 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심판 청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조 1항에 따른 심판 청구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을 통째로 해당 내용을 통째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을 나눠놨습니다. 보니까 관세 심판 청구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일괄적으로 준용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 따라 관세법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준용 규정을 나눠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그러한 내용들을 언급을 다 해놨네요. 그죠? 그리고 2호 보니까 제 122조 사항 3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세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세법에서 따올 것은 관세법에서 따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없는 것, 배치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승객 예약 자료의 요청.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법률에 따른 마약류, 이것을 마약류라고 한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견본품 반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단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장이 두 개로 나눠진 있는 내용이네요. 자, 보세 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견본품 반출만 외국 물품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 전부 다 물품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세구역에 장치된이라는 조건이 있었네요. 근데 뒤에 보니까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만 달라졌어요? 보세구역에 장치되니 국제무역선에서로 바뀐 것밖에 없죠. 국제무역선에서 하역하기 전에 외국 물품의 전부가 없어졌네요. 그죠? 예,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선상 견본품 반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입 물품은 성분 분석 등을 위해 하선 전 견본품을 채취하고 반출하는 검사가 불가피하다.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딱 떠오르는 것은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CY는 위험물 보세 창고가 없어요. 별도의 위험물 보세 창고가 있는데 위험물인지 아닌지 되게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성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위험물인데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선상에서 채취를 하고 이거 위험물 아니네. 그러면은 보세 CY에다가 장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항 마찬가지죠. 자, 보세구역 자율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지를 보니까 물품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삭제를 했대요. 기존에는 기록 관리해야 된다, 장부에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물품의 반출입 상황이었는데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생략되는 절차가 있었었죠. 어떤 참여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세무공무원의 참여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 생략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바꿔놨습니다. 자, 보세사의 자격증 165조입니다. 여기에서는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에 응시를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175조 1호가 지금 미성년자인 거죠. 이 1호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에서는 미성년자가 제한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제한되는 것은 언제 시점이다? 등록 신청일 시점이다 라고 해서 명확화를 했대요. 따라서 미성년자는 보세사 자격시험을 봐서 자격은 얻을 수는 있지만 보세사로 등록을 하려면 미성년자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사항을 보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1호는 됐고 2호는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되어 있죠. 175조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운영인의 결격 사유 부분에서는 7호에서 이거 뭐였죠? 보세사의 명의대여죄가 여기 있었는데 그게 빠져 있었었죠. 신설이 됐었는데 그래서 하나 추가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유치 및 처분 7장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관 유치 및 예치 부분에서 1항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하는 대상, 유치하는 사유가 2호에 있는데 그중 마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국세징수법 이런 거에 따라서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유치 대상에도 들어가지만 통관의 보류 대상, 구장에 있는 내용에도 동일한 사유로 통관 보류 사유가 들어가죠. 자, 보세운송 통로 216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 부분이 신설이 됐는데요.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해서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운송을 마쳐야 된다. 운송수단도 제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를 보니까 보세운송 신고인이 운송기간, 운송통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었는데 운송수단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근거가 없었더라. 그래서 추가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220조의 이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이상하죠? 그죠? 예. 보세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린 국내 운송수단을 통해 가지고 보세 물품을, 외국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제무역선을 이용할 수도 있대요. 근데 어디에서? 국제항 안에서는 할 수 있대요. 국제무역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출 나가는 물품, 반송 나가는 물품 이런 것들을 위한 목적으로 국제무역선을 지정을 해놨는데 이러한 국제무역선을 보세운송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더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하나가 추가가 되겠네요. 그죠? 국제항 안에서 첫 번째 환정물품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기존에 하고 있었나 봐요. 그죠? 예, 기존에 하고 있었나 봐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대요. 보세운송업자 등의 행정제재. 여기서는 이제 세관장은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밖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233조의 2입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기존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이하 정보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관세정보원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관세정보원, 원산지정보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정보원이라고 안 쓰고 이번 개정부터는 원산지정보원이라고 확장을 좀 더 해놨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자, 246조의 2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취지를 보니까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 대상 물품에서 포장용기, 운반수단 등 포함하도록 확대를 했대요. 그래서 물품 등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는 안 써놨는데 구체적인 왜 이렇게 확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요즘 마약 검사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 검사를 하려면은 의심이 되는 것들에 대한 포장을 한번 뜯어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뜯었을 때의 그러한 포장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지 좀 세관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뜯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등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7조 검사장소. 좋죠. 이거는 사망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검사장소와 관련된 내용만 있고 파출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수수료가 일반적인 수수료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가 필요해가지고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도 없어지겠죠. 264조의 11입니다.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입니다. 새롭게 신설됐어요. 자,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누가? 청장이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중행장한테 요구할 수 있대요.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반출되는 이게 원래 반입반출 표현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외국으로 반출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반입반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반출입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중행장한테 다음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자, 1호 볼게요. 마약류 관련 범죄 사실 등에 관한 정보. 2호 마약류 통합정보. 3호 국제우편물 관한 정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반복되는 게 있죠. 마약류 관련 관한 정보. 그럼 마약류 관련 첫 번째 사실 상황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한 내용. 마약류 관련 상황에 관한 정보, 마약류 관련 물품에 관한 정보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 얘는 통합정보 별도로 숙지를 하시면 외울만 하겠습니다. 자,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행장은 특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따라야 되고 여기는 중요하다. 오케이. 자, 266조의 이 위치 정보의 수집입니다. 자, 위치 정보의 수집. 뭔 위치 정보냐? 보니까 또 마약이 나오네요. 그죠? 마약류 계속 나오네. 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자, 얘는 제목에다 붙여놔봐도 되겠네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럼 위치 정보가 어떤 위치 정보냐? 마약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수집할 수 있으니까 수집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수집된 위치 정보에 관한 사항, 수집된 위치 정보에 관한 사항은 어디를 따른다? 위치정보보호법을 따른다. 법을 따른다. 자, 위치정보 수집 대상의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법망절과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허위신고죄가 개정이 됐는데, 과태료랑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개정된 게 별거는 없어요. 자, 첫 번째 개정된 내용은 얘는 따로 볼 거예요. 첫 번째 개정된 내용은 과태료의 위치, 허위신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규정에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처벌을 할 수는 없으니까 과태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위치 변경된 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허위신고죄의 사항 부분 보시면은 사항에서 네 가지가 없어졌어요. 1468, 지금 1호, 그 다음에 4호, 6호,
8호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삭제된 내용은 어디로 갔느냐? 삭제된 내용은 전부 다 과태료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분에 5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없어졌던 네 가지 내용들 있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과태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과태료의 과실인 경우에는 400만 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기존 사망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밑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변한 거는 없어요. 변한 거는 없고 사항부터는 계속 밀려서 개정이 된 것 뿐입니다. 밀려서 개정이 된 것 뿐이에요. 변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5항 부분에 하나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한국관세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7월에 시행되는 거니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끝났고 그 다음에 허위신고죄 과태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허위신고죄랑 과태료 부분에서 개정된 게 이제 과태료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위치만 달라졌고요. 그 다음 아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가지에는 참조 조문이 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제 목차 노트에 있는 것 중에서 6개가 개정이 됐습니다. 1호에 있었던 게 세관공무원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기피한 경우 하나, 그 다음에 200조에 해당하는 반출입 제한 물품의 반출입, 여기서는 과실 400만 원 이하가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203조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262조, 263조, 266조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가 이제 개정이 됐다. 한번 볼까요? 볼게요. 자, 하나, 그 다음에 200조 둘, 셋, 넷, 5개, 6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시행령 개정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과징금의 납부와 관련해서 이 항 부분이 한 차례 더 개정이 됐습니다. 납부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정한 수납기간에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 단서 부분이 있었었죠. 이 납부기한이 어떻게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된 이유는 행정기본법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기존에 있었던 거, 그리고 분할 납부, 그리고 5항에 있었는데 2022년도인가 사라진 게 있었어요. 에 관한 일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상에는 연기와 관련된 내용, 분할 납부와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없다. 이걸 문제로 내지는 않겠죠. 행정기본법 내용을 문제로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규칙, 환경오염 방지 물품 역시, 연도가 2024년 12월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개정된 게 이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게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2024년도 1월에 개정된 게 향수를 100ml까지 별도 면세 범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재수출 면세 97조 규정 중에서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 24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그리고 품질 유지하기 위해서나 상태를 측정 기록하기 위해서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이렇게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더라. 수출 기업을 지원하려고 했대요. 자, 이것으로 개정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